저는 전의 영상들에서 드래곤볼이 한국에 들어온 과정, 그리고 적응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이번 이야기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드래곤볼이 한국 출판시장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나아가 한국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이건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비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의 일을 할 경우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드래곤볼은 한국에서 단순히 잘 팔린 만화가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있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번에 할 이야기는 상당히 좁은 범위 안에서 제가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요. 다만 드래곤볼이란 만화는 정말 특별해서 한국만이 아니라 수출된 모든 나라, 심지어 본국인 일본의 문화조차 뒤흔들어버린 작품이에요. 북두의 권을 발굴한 편집자이자 소년점프의 편집장이었던 니시무라 시게오는 토리야마 아키라가 있었기에 소년점프가 600만 부가 팔리던 황금기에 들어섰다고 말했죠. 그리고 드래곤볼이 연재된 시기가 점프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 나아가 일본 문화 최고의 전성기이기도 했고요. 이 정도 거물이 검열과 규제에 얽매이던 한국 시장에 들어왔으니 그 영향은 절대 작지 않았을 겁니다. 자, 드래곤볼은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우선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한국 만화 시장의 흐름을 바꾼 거겠지요. 해적판 시장에서 정식 수입 시장으로 말이죠. 드래곤볼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 콘텐츠 시장은 말 그대로 해적판의 천국이었습니다. 성우나 전성기라는 정체불명의 작가가 일본 만화를 대놓고 베끼고 있었으며 심지어 메이저 출판사도 일본 콘텐츠를 불법 출판했지요. 당시 한국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제협약인 베른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한국 시장에서 일본 만화는 누가 먼저 채가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볼이 정식 출판되면서 이 흐름이 바뀌죠. 이후 아깝게 드래곤볼을 놓친 대원이 슬램덩크를 발매하면서 일본 만화가 시장 경쟁력이 있음을 넘어 포식자가 되면서 한국에선 정식 출판 만화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만화를 만화방에서 보는 문화에서 소장하는 문화로 바뀌어갑니다. 특히 태원은 상당히 열성적이었는데요. 드래곤볼을 놓친 게 천추의 한이었던 것인지 드래곤볼의 필름 코믹스, 애니메이션을 수입하기도 했죠. 나중엔 일본 출판사에서 태원이 너무 판권을 많이 가져간다고 시비를 걸 정도였습니다.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태원은 일본 만화를 수입하기 위한 회사인 학산문화사를 설립하죠. 이른바 일본 만화 전문 임플란트인 셈인데 덕분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더욱 다양해졌고요. 다만 이게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간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가발을 수출할 때부터 전통이 있어요. 서로 경쟁 입찰을 해서 단가를 올려버리는 것. 이득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경쟁사를 이기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업을 하지요. 2000년대 초반 만화 업계를 달군 히트 상품은 소년 강강을 살려낸 강철의 연금술사였습니다. 당시 팔리던 해적판도 조금은 늦게 가면 매진되어 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팔렸으니 한국에서의 시장성도 증명된 상품이었죠. 당연히 한국에선 3사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에이전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당시 강철의 연금술사의 판권이 무려 3억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제작비를 감안하면 최소 10만 부는 팔아야 하는 금액이죠. 협상을 잘해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했는지 아니면 3억 이상으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이 책의 가격은 다른 책보다 비싼 3,800원. 인터넷을 보다 보니 2004년 4월 15일 초판 인쇄본에 4,200원이라고 적힌 책도 있더군요. 경쟁이 붙으니 수입가가 올라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가격을 높게 잡으니 그게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올라간 가격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인다면 출판사는 점점 가격을 올리겠죠. 여하튼 당시엔 만화만이 아니라 플스2 게임도 여러 회사가 달려들어 수입가를 올려놓고 있었으니 일본 회사들에게 이만큼 꿀같은 시장은 없었을 겁니다. 여하튼 일본 만화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표현과 소재가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독자들을 끌어들였죠. 이러자 나중에는 일본 만화가 없는 잡지가 안 팔리는 지경이 되었고 한때 일본 만화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유경재단마저 두 손 들고 일본 만화에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잡지, 단행본 시스템에 등장을 들 수 있겠네요. 지금이야 만화 잡지는 무조건 적자인 거의 안 팔리는 물건이지만 한때 만화 잡지는 만화 시장의 중심에 있었죠. 그런데 예전엔 만화가 꼭 단행본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단행본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한번 잡지에 연재되면 끝이라서 팬들은 잡지를 사서 원하는 만화만 찢어 모으기도 했죠. 하지만 드래곤볼은 일본 만화 시스템대로 계약해서 잡지 연재를 한 후 단행본을 발간하는 방식이라 잡지 연재본이 단행본으로 나왔습니다.
잡지는 단순한 만화 모음이 아니죠. 만화가의 창작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신작 만화의 홍보, 그리고 신인 만화가의 등단 루트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IQ 점프, 소년 챔프, 코믹 매거진 찬스는 일본 만화 연장과 동시에 한국 만화 공모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이라면 네이버 웹툰의 도전 만화 같은 것이겠죠? 드래곤볼의 대성공으로 IQ 점프가 100만 부씩 팔려나가자 서울문화사는 장르에 따라 여러 잡지를 만들고 경쟁사인 대원과학산도 만화 잡지를 출간했으며 이들 만화 잡지가 새로운 만화가를 발굴하기도 하지요. 이명진, 윤희랑 같은 유명 작가들이 이때 등장한 신인입니다. 잡지에 연재된 만화 단행본은 개중엔 수십만 부씩 팔리면서 한국 만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지요. 또한 한국 만화의 방향성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일부 만화가들은 일본 만화를 베끼는 식으로 연재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그런 창작 방식을 포기하고 더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작품 활동 자체를 줄여버렸지만요. 또한 드래곤볼에서 이것저것 베낀 만화도 생겼어요. 보통 뭔가가 인기를 얻으면 아류작이 나오니까요. 이 만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래곤볼의 손오공을 그대로 닿았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크로스 헌터 등 아예 드래곤볼을 그대로 뺏긴 만화도 있으니까요. 여하튼 이때는 일본 만화가 녹아들어서 문화로 태어났다기보다는 일본 만화와 경쟁하기 위해서 오리지널을 추구하는 한국 만화 혹은 그대로 베끼는 문화가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과도기를 거친 후 한국 만화는 더 날아오르지만요. 또한 잡지는 한국 만화 시장에서 일본 만화의 영향력을 크게 키웠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일본 만화는 들어와 있었지만 일단은 한국 만화인 척 속여 나오기도 했고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작품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일본 만화임을 정식으로 밝힌 드래곤볼이 발매되면서 한국은 일본 만화의 시장성을 드디어 깨닫게 돼요. 드래곤볼 이후 한국에선 많은 만화 잡지가 창간되는데 이들 잡지에도 훌륭한 한국 만화가 많긴 하지만 사실 잡지의 판매량은 일본 만화 인기에 따라 좌지우지 되었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잡지 편집부는 일본 만화 수입에 열을 올리게 되고 심지어는 일본 만화를 연재하지 않겠다고 하던 보물섬에서도 일본 만화가 연재되었으니 사실상 점령당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사실상 일본 만화는 상관이 없는 새로운 디지털 만화의 효시인 웹툰이 떠오르기 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일본 만화의 수입이 꼭 좋은 영향만 준 건 아니었어요.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치와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심의를 풀어주긴 했는데 그래도 시민인지라 한국 만화의 표현은 꽤 통제를 많이 당했죠. 그리고 만화가들에겐 무의식적으로 자율 규제를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아기 공룡 둘리의 주인공도 처음엔 희동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아이가 버릇없이 군단 이후로 심의에서 발려받자 화가 난 작가가 그럼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룡은 어떠냐 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둘리라고 합니다. 일본 만화 아시다시피 폭력성, 선정적인 표현 등에서 더 자유롭죠. 초반에 오공의 팡팡 장면이라던가 18분에서 천진반의 그 장면 등은 당시 한국 독자들은 접하지 못한 신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래 만화는 공격을 많이 받던 문화였어요. 한때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게임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전엔 무슨 사건만 터지면 만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신문을 보면 무슨 강력 사건만 터지면 이연세 작가의 공포의 외인구단의 탓을 하는 기사가 실렸으며 이로 인해 기성세대들은 만화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았죠. 나중엔 단군 왕검의 이야기를 그린 천국의 신화가 공격받다 결국 검찰에 기소까지 당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나라에 들어온 일본 만화는 결국 집중 포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주류 서브컬처가 공격받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심지어 본고장의 일본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문제는 왜 드래곤볼이 처음에는 무삭제로 들어왔냐는 거예요. 당시 한국에선 만화의 심의가 엄격했습니다. 심의기관은 원고를 보고 자기들 기준에 벗어난다 싶으면 마구잡이로 가위로 잘랐고 고우형 화벽의 삼국지는 10권 중 반이 날아가서 처음엔 5권 분량의 검열판으로 나왔죠. 여기저기 구멍난 원고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네요. 하지만 드래곤볼은 이외로 연재본은 물론 초판본도 수정없이 나왔습니다. 작품의 수위를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이건 추측해본 건데 한국 만화는 반려시키면 만화가가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만화는 그냥 수익 불가란 말이죠. 경우에 따라선 계약금만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출판사의 손해인데 까딱 잘못하면 소송당할 수도 있고 물론 나중에 심의로 보복당할 우려가 있으니 그건 아니겠죠. 심의위원들이 평생 위험만 할 것도 아니고 나중엔 책을 쓰거나 어쩌면 출판사 고문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적을 만드는 일은 할 수 없다. 이런 계산이 있던 게 아닐까요?
또한 예전에 말했듯 일본 문화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개방한 게 아니라 애매한 개방 상태에서 외부 압력으로 인해 개방한 건데 기껏 미국을 저작권 관련 법을 만든다고 설득해놓고 그렇게 들어온 작품을 심히 검열로 압박하면 아마 미국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자식들 봐라. 법을 통과시켜놓고 우리 뒤통수를 치네. 즉 당시 통과된 저작권 관련 법안, 협약, 나아가 미국의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이건 저 개인만의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드래곤볼이 사회 현상을 일으키면서 당연히 선정성이 주목받지요. 나중엔 한국 만화에선 보지 못했던 폭력성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건 만화가들이 폭력 묘사를 잘못한 게 아니라 그동안 하도 심의가 심해서 아예 개그만으로 빠지거나 또는 일부러 설렁설렁 묘사해서 선정성과 폭력성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드래곤볼은 액션 묘사가 정말 훌륭하니 그만큼 폭력성이 강하게 느껴졌고 나중엔 폭력 묘사가 더 강한 사이어인 편에 들어가면서 언론은 툭하면 드래곤볼을 비판했습니다. 이러자 서울문화사도 몸을 사리기 시작했죠. 그때는 정식판 단행본이 기뉴 특전도의 전투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때는 베지터가 굴드의 목을 치는 장면을 확대한다던가 일부 페이지를 잘라 편집하는 식으로 잔인한 장면을 다 걸러냈죠. 하지만 당시 해석판을 본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드래곤볼의 단행본은 23권 이후로는 출간이 멈춥니다. 그리고 실이 한참 지난 후 초반부에 문제 장면을 수정한 검열판이 나오면서 24권부터의 단행본이 나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드래곤볼을 중심으로 일본 만화는 계속 공격받습니다. 이게 절정으로 불거진 건 1997년 청소년 보호법 파동이었는데요. 이해 여름에 소위 만화 산행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만화가 발매에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때 만화만이 아니라 여러 잡지까지 폐간되었죠. 자, 그럼 드래곤볼은 정말 해로운 만화였을까요? 만약 드래곤볼을 보고 사람이 선정적, 폭력적으로 변한다면 드래곤볼 단행본이 수십, 수백만 부씩 팔렸으니 수십, 수백만의 범죄자가 드래곤볼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지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드래곤볼을 보고 자란 우리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있죠. 자, 이번엔 드래곤볼이 한국에 준 영향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이야기의 상편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하편을 서기로 하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느긋하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